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고을에 탐욕스럽고 여색을 밝히기로 유명한 한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저택에는 기가 센 정실 부인과 함께 연희라는 이름의 어여쁜 첩이 그림자처럼 살고 있었지요. 연희는 본래 몰락한 선비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한 빚더미에 올라앉아 한맺힌 세상을 떠나자 어린 연희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대감의 첩이 되는 길을 택해야만 했습니다. 처음 대감댁에 들어왔을 때 연희는 한 가닥 희망을 품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대감을 모시면 언젠가 마음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요. 하지만 정실 부인의 눈에 점고 아름다운 연희는 제 자리를 위협하는 눈엣 가시일 뿐이었습니다. 대감의 총애를 독차지할까 두려웠던 정실 부인은 음흉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연희야, 어찌 이리 몸이 허약한 것이냐. 내가 특별히 내 몸을 위해 지은 보약이니 매일 거르지 말고 마시거라. 정실 부인이 내민 탕약은 겉보기엔 귀한 약재를 듬뿍 넣은 보약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인의 몸을 차게 만들어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독한 약초가 들어있었지요. 순진한 연희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매일같이 그 독이 든 탕약을 감사히 받아 마셨습니다. 부인께서 이리 귀한 것을 챙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희의 순수한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정실 부인의 입가에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몇 해가 흘러도 연희의 배는 불러오지 않았고 대감은 후사를 잊지 못하는 연희를 보며 점점 더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쯧쯧, 쓸모없는 계집이로다. 얼굴만 반반하면 무엇에 쓴단 말이냐. 대감은 정실 부인이 연희에게 무엇을 먹이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저 모른 척했습니다. 애초에 연희를 데려온 것도 욕심 때문이었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척은 그에게 귀찮은 짐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사흘에는 듯이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연희가 부엌에서 추위에 떠는 머슴들에게 평소보다 따뜻한 밥을 조금 더 퍼주는 것을 정실 부인이 목격했습니다. 저 천한 것이 감히 우리 집 곳간을 축내는구나. 정실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감에게 달려가 연희를 모함했습니다. 대감마님, 연희가 머슴들과 작당하여 집안 살림을 함부로 축내고 있사옵니다. 평소에도 연희를 내쫓을 명분만 찾던 대감은 이 핑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장 전현을 내 집에서 끌어내라. 연희는 차가운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대감마님, 소녀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하였나이까? 제발 쫓아내지 마옵소서. 내년이 한 모든 일이 잘못이었다. 당장 짐을 싸서 이 집에서 나가거라. 눈발이 휘날리는 칠흑 같은 밤, 연희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급하게 옷까지 몇 벌을 챙겼습니다. 그때 구석에 놓인 묵직한 보자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돈이 될 만한 것이라도 있을까 싶어 연희는 서둘러 그 보자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꼴에 저런 것까지 챙겨나가는 것을 보아라. 그동안 보약인 줄 알고 마셨던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둔한 것. 어찌 그런 머리로 이 집에서 버틸 생각을 했느냐? 대문 밖으로 내몰린 연희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실 부인이 챙겨주던 그 탕약이 자신의 몸을 망가뜨린 독약이었다는 것을. 아, 내 몸이 약한 것이 아니었군. 연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눈길 위를 정처 없이 걸어갔습니다. 한편 대감댁에는 칠복이라는 이름의 과묵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칠복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 집에서 일해왔기에 대감의 잔인한 성품과 집안의 추악한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칠복의 아버지는 평생을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늙고 병들자 대감에게 짐짝 취급을 당하다 쫓겨나 한맺힌 죽음을 맞았습니다. 아버님처럼 살지는 않겠습니다. 칠복은 가슴에 굳은 다짐을 새겼지만 갈 곳 없는 처지에 어쩔 수 없이 대감댁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 칠복에게 유일한 위안은 연희의 따뜻한 마음씨였습니다. 연희는 다른 양반댁 여인들과 달리 하인들을 사람으로 대하며 늘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칠복아, 날도 추운데 고생이 많구나. 이리 와서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시거라.
칠복은 연희가 마시는 탕약이 수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슴의 신분으로 감히 입을 열 수 없었죠. 그저 멀리서 연희가 수척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파할 뿐이었습니다. 연희가 쫓겨나던 밤, 칠복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짐과 아버지가 남긴 낡은 목공구들을 챙겨 어둠을 틈타 대감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나에게 유일하게 따뜻했던 그분을 혼자 둘 수는 없어. 칠복은 눈 위에 남은 희미한 발자국을 따라 연희를 뒤쫓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연희를 발견했을 때 칠복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많이, 칠복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어서 돌아가거라. 너까지 화를 입을 수는 없다. 이제 제게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마님께서 계신 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칠복의 진심 어린 말에 연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서로에게 의지한 채 눈 내리는 밤길을 걸어갔습니다. 며칠을 걸어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남도의 외딴 산골 마을 비아골이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그곳에서 두 사람은 낡은 오두막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칠복은 아버지에게서 어깨너머로 배운 목공 기술로 나무 그릇과 숟가락을 만들어 팔았고, 연희는 양반가에서 익힌 자수솜씨로 예쁜 주머니를 만들어 팔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이 총각이 만든 숟가락은 참 쓰기가 편해.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야. 어쩜 이리 고운 술을 놓으셨나. 솜씨가 꼭 대갓집 교수 같구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서로를 챙기는 애틋한 감정이 싹텄습니다. 신분의 벽과 아픈 과거 때문에 마음을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존재는 차가운 세상 속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연희는 대감댁에서 급하게 챙겨온 보자기를 풀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오칠이 된 묵직한 나무판 하나를 발견했죠. 칠복아, 이것 좀 봐주겠니?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겠구나. 칠복이 나무판을 이리저리 살피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보통 나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겹으로 덧대어 만든 것 같은데. 그날 밤, 유난히 밝은 달빛 아래에서 칠복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무판의 오칠 아래로 희미하게 글씨가 비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어서 와서 보십시오. 여기에 글씨가 있습니다. 선비의 딸이었던 덕에 글을 읽을 줄 알았던 연희는 달빛에 비춰가며 조심스럽게 글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대감이 연희의 아버지에게 거짓 빚을 씌우고 그 빚을 대신해 딸인 연희를 첩으로 넘긴다는 내용의 계약서였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이건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밝힐 증거였어. 문서에는 대감이 관청 서리들과 짜고 증거를 조작한 과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딸을 위해 남긴 피 맺힌 증거였던 거죠.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팔려온 것이었구나.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판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님, 이 문서가 있다면 대감의 죄를 밝힐 수 있습니다. 마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고 아버지의 명예와 자신의 삶을 되찾기로 말입니다. 한편 대감댁에서는 칠복이 사라진 것을 뒤늦게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 그놈이 연인년을 따라 도망을 쳤단 말이냐? 내가 버린 것을 감히 어느 놈이 가져가? 당장 두 놈을 찾아서 내 앞에 끌고 오너라. 대감의 수하들이 비아골까지 쫓아왔고 마을의 늙은 목수 영감의 도움으로 연희와 칠복은 다시 도망길에 올랐습니다. 어서 가게. 저쪽 산길로 가면 다른 고을로 넘어갈 수 있을 걸세. 자네는 훌륭한 목수가 될 제목이니 어디서든 당당하게 살아가게나. 험한 산길을 넘던 새벽, 지쳐 쓰러진 연희를 보며 칠복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많이,
아니, 연희, 내가 당신을 사랑하여.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 지금의 당신이 내게는 전부여. 칠복이 처음으로 연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진심 어린 고백에 연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칠복, 정말 괜찮겠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여정은 도망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겠어요. 이 나무판을 가지고 도성으로 가야 합니다. 두 사람은 마침 새로 부임한 강직한 조사관을 찾아가 나무판을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한낱 나무판으로 대감나리를 고발하겠다는 것이오. 하지만 문서의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교하자 조사관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가 확대되면서 한 대감의 온갖 악행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연희 아버지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지요. 맙소사, 이 자의 악행은 끝이 없구나. 이 정도면 중재가 여러 개다. 결국 한 대감은 모든 벼슬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한 채 황해도의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권세를 누리던 그의 가문은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모든 억압에서 벗어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들의 행복이 시작되었던 곳 비아골로 돌아갔습니다.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마을에서 가장 큰 자수방을 운영하며 아이들과 여인들에게 글과 바느질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선생이 되었습니다. 칠복은 장터에서 가장 실력 있는 목수가 되어 마을의 크고 작은 공사를 도맡아 하는 든든한 일꾼이 되었죠.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부부처럼 여기며 존중했습니다. 어느 봄날 연희와 칠복은 함께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때 장터 한복판에 남루한 행색의 떠돌이 거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구걸하던 거지를 본 순간 연희와 칠복은 숨을 멈췄습니다. 비록 몰골은 끔찍했지만 그 얼굴은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 거지는 바로 3년 전 유배를 떠났던 한 대감이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났지만 돌아갈 곳도 반겨줄 이도 없어 떠돌이 신세가 된 것이었죠. 한 푼만. 제발 한 푼만 도와주시오. 연희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사람이었지만 연민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과응보라는 생각뿐이었죠. 가요. 칠복 씨, 그분은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칠복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더 이상 과거의 원한이 머물 자리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변했네요. 그러게요. 하지만 우리는 행복해졌으니 그것으로 됐어요. 그날 밤 달빛 아래 선 연희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신부는 거꾸로 뒤바뀌었고 침묵은 사랑이 되었으며 버림받았던 여인은 마침내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두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바로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임을 이야기는 말해주고 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고을에 탐욕스럽고 여색을 밝히기로 유명한 한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저택에는 기가 센 정실 부인과 함께 연희라는 이름의 어여쁜 첩이 그림자처럼 살고 있었지요. 연희는 본래 몰락한 선비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한 빚더미에 올라앉아 한 맺힌 세상을 떠나자 어린 연희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대감의 첩이 되는 길을 택해야만 했습니다. 처음 대감댁에 들어왔을 때 연희는 한 가닥 희망을 품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대감을 모시면 언젠가 마음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요. 하지만 정실 부인의 눈에 점고 아름다운 연희는 제 자리를 위협하는 눈의 가시일 뿐이었습니다. 대감의 총애를 독차지할까 두려웠던 정실 부인은 음흉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연희야, 어찌 이리 몸이 허약한 것이냐. 내가 특별히 내 몸을 위해 지은 보약이니 매일 거르지 말고 마시거라.
정실 부인이 내민 탕약은 겉보기엔 귀한 약재를 듬뿍 넣은 보약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인의 몸을 차게 만들어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독한 약초가 들어있었지요. 순진한 연희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매일같이 그 독이 든 탕약을 감사히 받아 마셨습니다. 부인께서 이리 귀한 것을 챙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희의 순수한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정실 부인의 입가에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몇 해가 흘러도 연희의 배는 불러오지 않았고 대감은 후사를 잊지 못하는 연희를 보며 점점 더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쯧쯧. 쓸모없는 계집이로다. 얼굴만 반반하면 무엇에 쓴단 말이냐. 대감은 정실 부인이 연희에게 무엇을 먹이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저 모른 척했습니다. 애초에 연희를 데려온 것도 욕심 때문이었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척은 그에게 귀찮은 짐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사흘에는 듯이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연희가 부엌에서 추위에 떠는 머슴들에게 평소보다 따뜻한 밥을 조금 더 퍼주는 것을 정실 부인이 목격했습니다. 저 천한 것이 감히 우리 집 곳간을 축내는구나. 정실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감에게 달려가 연희를 모함했습니다. 대감마님. 연희가 머슴들과 작당하여 집안 살림을 함부로 축내고 있사옵니다. 평소에도 연희를 내쫓을 명분만 찾던 대감은 이 핑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장 전현을 내 집에서 끌어내라. 연희는 차가운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대감마님, 소녀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하였나이까? 제발 쫓아내지 마옵소서. 내년이 한 모든 일이 잘못이었다. 당장 짐을 싸서 이 집에서 나가거라. 눈발이 휘날리는 칠흑 같은 밤, 연희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급하게 옷까지 몇 벌을 챙겼습니다. 그때 구석에 놓인 묵직한 보자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돈이 될 만한 것이라도 있을까 싶어 연희는 서둘러 그 보자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꼴에 저런 것까지 챙겨나가는 것을 보아라. 그동안 보약인 줄 알고 마셨던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둔한 것. 어찌 그런 머리로 이 집에서 버틸 생각을 했느냐? 대문 밖으로 내몰린 연희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실 부인이 챙겨주던 그 탕약이 자신의 몸을 망가뜨린 독약이었다는 것을. 아, 내 몸이 약한 것이 아니었군. 연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눈길 위를 정처 없이 걸어갔습니다. 한편 대감 댁에는 칠복이라는 이름의 과묵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칠복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 집에서 일해왔기에 대감의 잔인한 성품과 집안의 추악한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칠복의 아버지는 평생을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늙고 병들자 대감에게 짐짝 취급을 당하다 쫓겨나 한 맺힌 죽음을 맞았습니다. 아버님처럼 살지는 않겠습니다. 칠복은 가슴에 굳은 다짐을 새겼지만 갈 곳 없는 처지에 어쩔 수 없이 대감 댁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 칠복에게 유일한 위안은 연희의 따뜻한 마음씨였습니다. 연희는 다른 양반댁 여인들과 달리 하인들을 사람으로 대하며 늘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칠보가, 날도 추운데 고생이 많구나. 이리 와서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시거라. 칠복은 연희가 마시는 탕약이 수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슴의 신분으로 감히 입을 열 수 없었죠. 그저 멀리서 연희가 수척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파할 뿐이었습니다. 연희가 쫓겨나던 밤, 칠복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짐과 아버지가 남긴 낡은 목공구들을 챙겨 어둠을 틈타 대감 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나에게 유일하게 따뜻했던 그분을 혼자 둘 수는 없어. 칠복은 눈 위에 남은 희미한 발자국을 따라 연희를 뒤쫓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연희를 발견했을 때 칠복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많이. 칠보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어서 돌아가거라. 너까지 화를 입을 수는 없다. 이제 제게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마님께서 계신 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칠복의 진심 어린 말에 연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서로에게 의지한 채 눈 내리는 밤길을 걸어갔습니다. 며칠을 걸어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남도의 외딴 산골 마을 비아골이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그곳에서 두 사람은 낡은 오두막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칠복은 아버지에게서 어깨너머로 배운 목공 기술로 나무 그릇과 숟가락을 만들어 팔았고, 연희는 양반가에서 익힌 자수솜씨로 예쁜 주머니를 만들어 팔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이 총각이 만든 숟가락은 참 쓰기가 편해.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야. 어쩜 이리 고운 술을 놓으셨나. 솜씨가 꼭 대갓집 교수 같구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서로를 챙기는 애틋한 감정이 싹텄습니다. 신분의 벽과 아픈 과거 때문에 마음을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존재는 차가운 세상 속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연희는 대감댁에서 급하게 챙겨온 보자기를 풀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오칠이 된 묵직한 나무판 하나를 발견했죠. 칠보가 이것 좀 봐주겠니?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겠구나. 칠복이 나무판을 이리저리 살피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보통 나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겹으로 덧대어 만든 것 같은데. 그날 밤, 유난히 밝은 달빛 아래에서 칠복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무판의 오칠 아래로 희미하게 글씨가 비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어서 와서 보십시오. 여기에 글씨가 있습니다. 선비의 딸이었던 덕에 글을 읽을 줄 알았던 연희는 달빛에 비춰가며 조심스럽게 글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대감이 연희의 아버지에게 거짓 빚을 씌우고 그 빚을 대신해 딸인 연희를 첩으로 넘긴다는 내용의 계약서였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이건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밝힐 증거였어. 문서에는 대감이 관청 서리들과 짜고 증거를 조작한 과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딸을 위해 남긴 피 맺힌 증거였던 거죠.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팔려온 것이었구나.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판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님, 이 문서가 있다면 대감의 죄를 밝힐 수 있습니다. 마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고 아버지의 명예와 자신의 삶을 되찾기로 말입니다. 한편 대감 댁에서는 칠복이 사라진 것을 뒤늦게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 그놈이 연인년을 따라 도망을 쳤단 말이냐? 내가 버린 것을 감히 어느 놈이 가져가? 당장 두 놈을 찾아서 내 앞에 끌고 오너라. 대감의 수하들이 비아골까지 쫓아왔고 마을의 늙은 목수 영감의 도움으로 연희와 칠복은 다시 도망길에 올랐습니다. 어서 가게. 저쪽 산길로 가면 다른 고을로 넘어갈 수 있을 걸세. 자네는 훌륭한 목수가 될 제목이니 어디서든 당당하게 살아가게나. 험한 산길을 넘던 새벽, 지쳐 쓰러진 연희를 보며 칠복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니, 연희, 내가 당신을 사랑하여.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 지금의 당신이 내게는 전부여. 칠복이 처음으로 연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진심 어린 고백에 연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칠복, 정말 괜찮겠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여정은 도망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겠어요. 이 나무판을 가지고 도성으로 가야 합니다. 두 사람은 마침 새로 부임한 강직한 조사관을 찾아가 나무판을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한낱 나무판으로 대감나리를 고발하겠다는 것이오. 하지만 문서의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교하자 조사관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가 확대되면서 한 대감의 온갖 악행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연희 아버지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지요. 맙소사, 이 자의 악행은 끝이 없구나. 이 정도면 중재가 여러 개다. 결국 한 대감은 모든 벼슬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한 채 황해도의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권세를 누리던 그의 가문은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모든 억압에서 벗어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들의 행복이 시작되었던 곳 비아골로 돌아갔습니다.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마을에서 가장 큰 자수방을 운영하며 아이들과 여인들에게 글과 바느질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선생이 되었습니다. 칠복은 장터에서 가장 실력 있는 목수가 되어 마을의 크고 작은 공사를 도맡아 하는 든든한 일꾼이 되었죠.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부부처럼 여기며 존중했습니다. 어느 봄날 연희와 칠복은 함께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때 장터 한복판에 남루한 행색의 떠돌이 거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구걸하던 거지를 본 순간 연희와 칠복은 숨을 멈췄습니다. 비록 몰골은 끔찍했지만 그 얼굴은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 거지는 바로 3년 전 유배를 떠났던 한 대감이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났지만 돌아갈 곳도 반겨줄 이도 없어 떠돌이 신세가 된 것이었죠. 한 푼만. 제발 한 푼만 도와주시오. 연희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사람이었지만 연민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과응보라는 생각뿐이었죠. 가요. 칠복씨, 그분은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칠복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더 이상 과거의 원한이 머물 자리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변했네요. 그러게요. 하지만 우리는 행복해졌으니 그것으로 됐어요. 그날 밤 달빛 아래 선 연희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신부는 거꾸로 뒤바뀌었고 침묵은 사랑이 되었으며 버림받았던 여인은 마침내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두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바로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임을 이야기는 말해주고 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고을에 탐욕스럽고 여색을 밝히기로 유명한 한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저택에는 기가 센 정실 부인과 함께 연희라는 이름의 어여쁜 첩이 그림자처럼 살고 있었지요. 연희는 본래 몰락한 선비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한 빚더미에 올라앉아 한 맺힌 세상을 떠나자 어린 연희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대감의 첩이 되는 길을 택해야만 했습니다. 처음 대감댁에 들어왔을 때 연희는 한 가닥 희망을 품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대감을 모시면 언젠가 마음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요. 하지만 정실 부인의 눈에 점고 아름다운 연희는 제 자리를 위협하는 눈의 가시일 뿐이었습니다. 대감의 총애를 독차지할까 두려웠던 정실 부인은 음흉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연희야, 어찌 이리 몸이 허약한 것이냐. 내가 특별히 내 몸을 위해 지은 보약이니 매일 거르지 말고 마시거라. 정실 부인이 내민 탕약은 겉보기엔 귀한 약재를 듬뿍 넣은 보약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인의 몸을 차게 만들어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독한 약초가 들어있었지요. 순진한 연희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매일같이 그 독이 든 탕약을 감사히 받아 마셨습니다. 부인께서 이리 귀한 것을 챙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희의 순수한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정실 부인의 입가에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몇 해가 흘러도 연희의 배는 불러오지 않았고 대감은 후사를 잊지 못하는 연희를 보며 점점 더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쯧쯧. 쓸모없는 계집이로다. 얼굴만 반반하면 무엇에 쓴단 말이냐. 대감은 정실 부인이 연희에게 무엇을 먹이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저 모른 척했습니다.
애초에 연희를 데려온 것도 욕심 때문이었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첩은 그에게 귀찮은 짐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사흘에는 드시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연희가 부엌에서 추위에 떠는 머슴들에게 평소보다 따뜻한 밥을 조금 더 퍼주는 것을 정실 부인이 목격했습니다. 저 천한 것이 감히 우리 집 곳간을 축내는구나. 정실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감에게 달려가 연희를 모함했습니다. 대감마님. 연희가 머슴들과 작당하여 집안 살림을 함부로 축내고 있사옵니다. 평소에도 연희를 내쫓을 명분만 찾던 대감은 이 핑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장 전현을 내 집에서 끌어내라. 연희는 차가운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대감마님, 소녀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하였나이까? 제발 쫓아내지 마옵소서. 내년이 한 모든 일이 잘못이었다. 당장 짐을 싸서 이 집에서 나가거라. 눈발이 휘날리는 칠흑 같은 밤, 연희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급하게 옷까지 몇 벌을 챙겼습니다. 그때 구석에 놓인 묵직한 보자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돈이 될 만한 것이라도 있을까 싶어 연희는 서둘러 그 보자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꼴에 저런 것까지 챙겨나가는 것을 보아라. 그동안 보약인 줄 알고 마셨던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둔한 것. 어찌 그런 머리로 이 집에서 버틸 생각을 했느냐? 대문 밖으로 내몰린 연희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실 부인이 챙겨주던 그 탕약이 자신의 몸을 망가뜨린 독약이었다는 것을. 아, 내 몸이 약한 것이 아니었군. 연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눈길 위를 정처 없이 걸어갔습니다. 한편 대감 댁에는 칠복이라는 이름의 과묵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칠복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 집에서 일해왔기에 대감의 잔인한 성품과 집안의 추악한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칠복의 아버지는 평생을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늙고 병들자 대감에게 짐짝 취급을 당하다 쫓겨나 한맺힌 죽음을 맞았습니다. 아버님처럼 살지는 않겠습니다. 칠복은 가슴에 굳은 다짐을 새겼지만 갈 곳 없는 처지에 어쩔 수 없이 대감 댁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 칠복에게 유일한 위안은 연희의 따뜻한 마음씨였습니다. 연희는 다른 양반댁 여인들과 달리 하인들을 사람으로 대하며 늘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칠보가, 날도 추운데 고생이 많구나. 이리 와서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시거라. 칠복은 연희가 마시는 탕약이 수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슴의 신분으로 감히 입을 열 수 없었죠. 그저 멀리서 연희가 수척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파할 뿐이었습니다. 연희가 쫓겨나던 밤, 칠복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짐과 아버지가 남긴 낡은 목공구들을 챙겨 어둠을 틈타 대감 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나에게 유일하게 따뜻했던 그분을 혼자 둘 수는 없어. 칠복은 눈 위에 남은 희미한 발자국을 따라 연희를 뒤쫓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연희를 발견했을 때 칠복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많이. 칠보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어서 돌아가거라. 너까지 화를 입을 수는 없다. 이제 제게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마님께서 계신 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칠복의 진심 어린 말에 연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서로에게 의지한 채 눈 내리는 밤길을 걸어갔습니다. 며칠을 걸어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남도의 외딴 산골 마을 비아골이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그곳에서 두 사람은 낡은 오두막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칠복은 아버지에게서 어깨너머로 배운 목공 기술로 나무 그릇과 숟가락을 만들어 팔았고, 연희는 양반가에서 익힌 자수솜씨로 예쁜 주머니를 만들어 팔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이 총각이 만든 숟가락은 참 쓰기가 편해.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야. 어쩜 이리 고운 술을 놓으셨나. 솜씨가 꼭 대갓집 교수 같구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서로를 챙기는 애틋한 감정이 싹텄습니다.
신분의 벽과 아픈 과거 때문에 마음을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존재는 차가운 세상 속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연희는 대감댁에서 급하게 챙겨온 보자기를 풀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오칠이 된 묵직한 나무판 하나를 발견했죠. 칠보가 이것 좀 봐주겠니?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겠구나. 칠복이 나무판을 이리저리 살피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보통 나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겹으로 덧대어 만든 것 같은데. 그날 밤 유난히 밝은 달빛 아래에서 칠복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무판의 오칠 아래로 희미하게 글씨가 비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어서 와서 보십시오. 여기에 글씨가 있습니다. 선비의 딸이었던 덕에 글을 읽을 줄 알았던 연희는 달빛에 비춰가며 조심스럽게 글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대감이 연희의 아버지에게 거짓 빚을 씌우고 그 빚을 대신해 딸인 연희를 첩으로 넘긴다는 내용의 계약서였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이건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밝힐 증거였어. 문서에는 대감이 관청 서리들과 짜고 증거를 조작한 과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딸을 위해 남긴 피 맺힌 증거였던 거죠.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팔려온 것이었구나.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판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님, 이 문서가 있다면 대감의 죄를 밝힐 수 있습니다. 마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고 아버지의 명예와 자신의 삶을 되찾기로 말입니다. 한편 대감 댁에서는 칠복이 사라진 것을 뒤늦게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 그놈이 연인년을 따라 도망을 쳤단 말이냐? 내가 버린 것을 감히 어느 놈이 가져가? 당장 두 놈을 찾아서 내 앞에 끌고 오너라. 대감의 수하들이 비아골까지 쫓아왔고 마을의 늙은 목수 영감의 도움으로 연희와 칠복은 다시 도망길에 올랐습니다. 어서 가게. 저쪽 산길로 가면 다른 고을로 넘어갈 수 있을 걸세. 자네는 훌륭한 목수가 될 제목이니 어디서든 당당하게 살아가게나. 험한 산길을 넘던 새벽, 지쳐 쓰러진 연희를 보며 칠복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니, 연희, 내가 당신을 사랑하여.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 지금의 당신이 내게는 전부여. 칠복이 처음으로 연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진심 어린 고백에 연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칠복, 정말 괜찮겠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여정은 도망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겠어요. 이 나무판을 가지고 도성으로 가야 합니다. 두 사람은 마침 새로 부임한 강직한 조사관을 찾아가 나무판을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한낱 나무판으로 대감나리를 고발하겠다는 것이오. 하지만 문서의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교하자 조사관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가 확대되면서 한 대감의 온갖 악행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연희 아버지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지요. 맙소사, 이 자의 악행은 끝이 없구나. 이 정도면 중재가 여러 개다. 결국 한 대감은 모든 벼슬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한 채 황해도의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권세를 누리던 그의 가문은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모든 억압에서 벗어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들의 행복이 시작되었던 곳 비아골로 돌아갔습니다.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마을에서 가장 큰 자수방을 운영하며 아이들과 여인들에게 글과 바느질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선생이 되었습니다. 칠복은 장터에서 가장 실력 있는 목수가 되어 마을의 크고 작은 공사를 도맡아 하는 든든한 일꾼이 되었죠.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부부처럼 여기며 존중했습니다. 어느 봄날 연희와 칠복은 함께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때 장터 한복판에 남루한 행색의 떠돌이 거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구걸하던 거지를 본 순간 연희와 칠복은 숨을 멈췄습니다. 비록 몰골은 끔찍했지만 그 얼굴은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 거지는 바로 3년 전 유배를 떠났던 한 대감이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났지만 돌아갈 곳도 반겨줄 이도 없어 떠돌이 신세가 된 것이었죠. 한 푼만. 제발 한 푼만 도와주시오. 연희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사람이었지만 연민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과응보라는 생각뿐이었죠. 가요. 칠복씨, 그분은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칠복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더 이상 과거의 원한이 머물 자리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변했네요. 그러게요. 하지만 우리는 행복해졌으니 그것으로 됐어요. 그날 밤 달빛 아래 선 연희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신부는 거꾸로 뒤바뀌었고 침묵은 사랑이 되었으며 버림받았던 여인은 마침내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두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바로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임을 이야기는 말해주고 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고을에 탐욕스럽고 여색을 밝히기로 유명한 한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저택에는 기가 센 정실 부인과 함께 연희라는 이름의 어여쁜 첩이 그림자처럼 살고 있었지요. 연희는 본래 몰락한 선비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한 빚더미에 올라앉아 한 맺힌 세상을 떠나자 어린 연희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대감의 첩이 되는 길을 택해야만 했습니다. 처음 대감댁에 들어왔을 때 연희는 한 가닥 희망을 품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대감을 모시면 언젠가 마음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요. 하지만 정실 부인의 눈에 점고 아름다운 연희는 제 자리를 위협하는 눈의 가시일 뿐이었습니다. 대감의 총애를 독차지할까 두려웠던 정실 부인은 음흉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연희야, 어찌 이리 몸이 허약한 것이냐. 내가 특별히 내 몸을 위해 지은 보약이니 매일 거르지 말고 마시거라. 정실 부인이 내민 탕약은 겉보기엔 귀한 약재를 듬뿍 넣은 보약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인의 몸을 차게 만들어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독한 약초가 들어있었지요. 순진한 연희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매일같이 그 독이 든 탕약을 감사히 받아 마셨습니다. 부인께서 이리 귀한 것을 챙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희의 순수한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정실 부인의 입가에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몇 해가 흘러도 연희의 배는 불러오지 않았고 대감은 후사를 잊지 못하는 연희를 보며 점점 더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쯧쯧. 쓸모없는 계집이로다. 얼굴만 반반하면 무엇에 쓴단 말이냐. 대감은 정실 부인이 연희에게 무엇을 먹이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저 모른 척했습니다. 애초에 연희를 데려온 것도 욕심 때문이었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척은 그에게 귀찮은 짐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사흘에는 드시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연희가 부엌에서 추위에 떠는 머슴들에게 평소보다 따뜻한 밥을 조금 더 퍼주는 것을 정실 부인이 목격했습니다. 저 천한 것이 감히 우리 집 꽃간을 축내는구나. 정실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감에게 달려가 연희를 모함했습니다. 대감마님. 연희가 머슴들과 작당하여 집안 살림을 함부로 축내고 있사옵니다. 평소에도 연희를 내쫓을 명분만 찾던 대감은 이 핑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장 전현을 내 집에서 끌어내라. 연희는 차가운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대감마님, 소녀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하였나이까? 제발 쫓아내지 마옵소서. 내년이 한 모든 일이 잘못이었다.
당장 짐을 싸서 이 집에서 나가거라. 눈발이 휘날리는 칠흑 같은 밤, 연희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급하게 옷까지 몇 벌을 챙겼습니다. 그때 구석에 놓인 묵직한 보자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돈이 될 만한 것이라도 있을까 싶어 연희는 서둘러 그 보자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꼴에 저런 것까지 챙겨나가는 것을 보아라. 그동안 보약인 줄 알고 마셨던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둔한 것. 어찌 그런 머리로 이 집에서 버틸 생각을 했느냐? 대문 밖으로 내몰린 연희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실 부인이 챙겨주던 그 탕약이 자신의 몸을 망가뜨린 독약이었다는 것을. 아, 내 몸이 약한 것이 아니었군. 연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눈길 위를 정처 없이 걸어갔습니다. 한편 대감댁에는 칠복이라는 이름의 과묵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칠복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 집에서 일해왔기에 대감의 잔인한 성품과 집안의 추악한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칠복의 아버지는 평생을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늙고 병들자 대감에게 짐짝 취급을 당하다 쫓겨나 한맺힌 죽음을 맞았습니다. 아버님처럼 살지는 않겠습니다. 칠복은 가슴에 굳은 다짐을 새겼지만 갈 곳 없는 처지에 어쩔 수 없이 대감댁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 칠복에게 유일한 위안은 연희의 따뜻한 마음씨였습니다. 연희는 다른 양반댁 여인들과 달리 하인들을 사람으로 대하며 늘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칠보가, 날도 추운데 고생이 많구나. 이리 와서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시거라. 칠복은 연희가 마시는 탕약이 수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슴의 신분으로 감히 입을 열 수 없었죠. 그저 멀리서 연희가 수척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파할 뿐이었습니다. 연희가 쫓겨나던 밤, 칠복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짐과 아버지가 남긴 낡은 목공구들을 챙겨 어둠을 틈타 대감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나에게 유일하게 따뜻했던 그분을 혼자 둘 수는 없어. 칠복은 눈 위에 남은 희미한 발자국을 따라 연희를 뒤쫓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연희를 발견했을 때 칠복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많이 칠보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어서 돌아가거라. 너까지 화를 입을 수는 없다. 이제 제게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마님께서 계신 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칠복의 진심 어린 말에 연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서로에게 의지한 채 눈 내리는 밤길을 걸어갔습니다. 며칠을 걸어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남도의 외딴 산골 마을 비아골이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그곳에서 두 사람은 낡은 오두막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칠복은 아버지에게서 어깨너머로 배운 목공 기술로 나무 그릇과 숟가락을 만들어 팔았고, 연희는 양반가에서 익힌 자수솜씨로 예쁜 주머니를 만들어 팔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이 총각이 만든 숟가락은 참 쓰기가 편해.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야. 어쩜 이리 고운 술을 놓으셨나. 솜씨가 꼭 대갓집 교수 같구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서로를 챙기는 애틋한 감정이 싹텄습니다. 신분의 벽과 아픈 과거 때문에 마음을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존재는 차가운 세상 속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연희는 대감댁에서 급하게 챙겨온 보자기를 풀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오칠이 된 묵직한 나무판 하나를 발견했죠. 칠보가, 이것 좀 봐주겠니?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겠구나. 칠복이 나무판을 이리저리 살피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보통 나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겹으로 덧대어 만든 것 같은데. 그날 밤, 유난히 밝은 달빛 아래에서 칠복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무판의 오칠 아래로 희미하게 글씨가 비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어서 와서 보십시오. 여기에 글씨가 있습니다. 선비의 딸이었던 덕에 글을 읽을 줄 알았던 연희는 달빛에 비춰가며
조심스럽게 글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대감이 연희의 아버지에게 거짓 빚을 씌우고 그 빚을 대신해 딸인 연희를 첩으로 넘긴다는 내용의 계약서였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이건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밝힐 증거였어. 문서에는 대감이 관청 서리들과 짜고 증거를 조작한 과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딸을 위해 남긴 피 맺힌 증거였던 거죠.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팔려온 것이었구나.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판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님, 이 문서가 있다면 대감의 죄를 밝힐 수 있습니다. 마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고 아버지의 명예와 자신의 삶을 되찾기로 말입니다. 한편 대감 댁에서는 칠복이 사라진 것을 뒤늦게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 그놈이 연인년을 따라 도망을 쳤단 말이냐? 내가 버린 것을 감히 어느 놈이 가져가? 당장 두 놈을 찾아서 내 앞에 끌고 오너라. 대감의 수하들이 비아골까지 쫓아왔고 마을의 늙은 목수 영감의 도움으로 연희와 칠복은 다시 도망길에 올랐습니다. 어서 가게. 저쪽 산길로 가면 다른 고을로 넘어갈 수 있을 걸세. 자네는 훌륭한 목수가 될 제목이니 어디서든 당당하게 살아가게나. 험한 산길을 넘던 새벽, 지쳐 쓰러진 연희를 보며 칠복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니, 연희, 내가 당신을 사랑하여.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소. 지금의 당신이 내게는 전부여. 칠복이 처음으로 연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진심 어린 고백에 연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칠복, 정말 괜찮겠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여정은 도망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겠어요. 이 나무판을 가지고 도성으로 가야 합니다. 두 사람은 마침 새로 부임한 강직한 조사관을 찾아가 나무판을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한낱 나무판으로 대감나리를 고발하겠다는 것이오. 하지만 문서의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교하자 조사관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가 확대되면서 한 대감의 온갖 악행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연희 아버지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지요. 맙소사, 이 자의 악행은 끝이 없구나. 이 정도면 중재가 여러 개다. 결국 한 대감은 모든 벼슬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한 채 황해도의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권세를 누리던 그의 가문은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모든 억압에서 벗어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들의 행복이 시작되었던 곳 비아골로 돌아갔습니다.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마을에서 가장 큰 자수방을 운영하며 아이들과 여인들에게 글과 바느질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선생이 되었습니다. 칠복은 장터에서 가장 실력 있는 목수가 되어 마을의 크고 작은 공사를 도맡아 하는 든든한 일꾼이 되었죠.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부부처럼 여기며 존중했습니다. 어느 봄날 연희와 칠복은 함께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때 장터 한복판에 남루한 행색의 떠돌이 거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구걸하던 거지를 본 순간 연희와 칠복은 숨을 멈췄습니다. 비록 몰골은 끔찍했지만 그 얼굴은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 거지는 바로 3년 전 유배를 떠났던 한 대감이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났지만 돌아갈 곳도 반겨줄 이도 없어 떠돌이 신세가 된 것이었죠. 한 푼만. 제발 한 푼만 도와주시오. 연희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사람이었지만 연민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과응보라는 생각뿐이었죠. 가요. 칠복 씨, 그분은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칠복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더 이상 과거의 원한이 머물 자리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변했네요. 그러게요. 하지만 우리는 행복해졌으니 그것으로 됐어요. 그날 밤, 달빛 아래 선 연인은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신부는 거꾸로 뒤바뀌었고 침묵은 사랑이 되었으며 버림받았던 여인은 마침내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두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바로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임을 이야기는 말해주고 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고을에 탐욕스럽고 여색을 밝히기로 유명한 한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저택에는 기가 센 정실 부인과 함께 연희라는 이름의 어여쁜 첩이 그림자처럼 살고 있었지요. 연희는 본래 몰락한 선비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한 빚더미에 올라앉아 한 맺힌 세상을 떠나자 어린 연희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대감의 첩이 되는 길을 택해야만 했습니다. 처음 대감댁에 들어왔을 때 연희는 한 가닥 희망을 품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대감을 모시면 언젠가 마음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요. 하지만 정실 부인의 눈에 점고 아름다운 연희는 제 자리를 위협하는 눈의 가시일 뿐이었습니다. 대감의 총애를 독차지할까 두려웠던 정실 부인은 음흉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연희야, 어찌 이리 몸이 허약한 것이냐. 내가 특별히 내 몸을 위해 지은 보약이니 매일 거르지 말고 마시거라. 정실 부인이 내민 탕약은 겉보기엔 귀한 약재를 듬뿍 넣은 보약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인의 몸을 차게 만들어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독한 약초가 들어있었지요. 순진한 연희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매일같이 그 독이 든 탕약을 감사히 받아 마셨습니다. 부인께서 이리 귀한 것을 챙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희의 순수한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정실 부인의 입가에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몇 해가 흘러도 연희의 배는 불러오지 않았고 대감은 후사를 잊지 못하는 연희를 보며 점점 더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쯧쯧. 쓸모없는 계집이로다. 얼굴만 반반하면 무엇에 쓴단 말이냐. 대감은 정실 부인이 연희에게 무엇을 먹이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저 모른 척했습니다. 애초에 연희를 데려온 것도 욕심 때문이었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척은 그에게 귀찮은 짐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사흘에는 듯이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연희가 부엌에서 추위에 떠는 머슴들에게 평소보다 따뜻한 밥을 조금 더 퍼주는 것을 정실 부인이 목격했습니다. 저 천한 것이 감히 우리 집 곳간을 축내는구나. 정실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감에게 달려가 연희를 모함했습니다. 대감마님. 연희가 머슴들과 작당하여 집안 살림을 함부로 축내고 있사옵니다. 평소에도 연희를 내쫓을 명분만 찾던 대감은 이 핑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장 전현을 내 집에서 끌어내라. 연희는 차가운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대감마님, 소녀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하였나이까? 제발 쫓아내지 마옵소서. 내년이 한 모든 일이 잘못이었다. 당장 짐을 싸서 이 집에서 나가거라. 눈발이 휘날리는 칠흑 같은 밤, 연희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급하게 옷까지 몇 벌을 챙겼습니다. 그때 구석에 놓인 묵직한 보자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돈이 될 만한 것이라도 있을까 싶어 연희는 서둘러 그 보자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꼴에 저런 것까지 챙겨나가는 것을 보아라. 그동안 보약인 줄 알고 마셨던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둔한 것. 어찌 그런 머리로 이 집에서 버틸 생각을 했느냐? 대문 밖으로 내몰린 연희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실 부인이 챙겨주던 그 탕약이 자신의 몸을 망가뜨린 독약이었다는 것을. 아, 내 몸이 약한 것이 아니었군. 연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눈길 위를 정처 없이 걸어갔습니다. 한편 대감댁에는 칠복이라는 이름의 과묵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칠복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 집에서 일해왔기에 대감의 잔인한 성품